아니, 갔어요. 지난달 리투아니아에서 만난 한일 정상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함께 노력한 결과 한일 양국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발표한 게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해법은 나왔지만 해결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부 피해자는 국내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대로 안 받으랍니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게 사과 보상을 받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이어나가겠다.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었을까? 9층 시사국이 입수한 외교부의 대외비 문건들.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검토된 강제동원 문제 대응책과 한일 간 물밑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강제동원 외교, 그 비밀스러운 장막을 걷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2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알았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역시 이게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최후 보루다. 그런 생각을 했고. 판결 직후 외교부 대일외교 실무부서에서 만든 내부 문건입니다. 판결에 대한 언론 대응 방향으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을 촉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언론에 최종 발표된 외교부 입장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판결 취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무 단계에서 올린 긍정적 평가가 삭제되고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유가 뭘까? 판결 다음 날 나온 일본 정부의 발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これは日韓請求権経済協力協定というものがありまして、その協定に基づい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である。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 보상은 이미 끝난 문제라는 게 일본의 입장. 한국 정부도 같은 입장을 취해왔는데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로 난처한 상황이 됐다는 게 외교부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좀 스탠스가 꼬였죠. 청구협정에 포함해서 해결됐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이제 한국의 재판소가 그걸 입장을 바꿔버린 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일본은 곧장 물밑 외교전에 불을 당겼습니다. 선고 2주 뒤 외교부 문건에 담긴 한일 당국자 대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이 패소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주길 희망합니다. 이 문제는 한일 협력으로 해결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국내 문제입니다. 한국이 알아서 해결책을 가져와라. 강제동원 외교 과정에서 일본이 줄곧 견지한 입장입니다. 한국政府が日本との約束、つまり日韓請求権協定、それと韓国の司法判断、これを2つを両立しうるような何らかの解決案を出すと。
한 달 뒤 외교부를 찾아온 일본 당국자 입에선 더 강경한 발언이 튀어나옵니다. 일본 기업이 최종 패소해 한국 내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이 진행되면 한국 측의 국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사인 간의 민사 재판에 관여하긴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소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여야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듬해인 2013년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일본의 항의는 더 거세졌습니다. 2013년 7월 선고 다음 날 일본 당국자가 외교부에 전달한 비공식 문서에는 배상 판결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면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가 아닌 국가로서의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도 압박합니다. 소송 관여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일본 입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여기서 완성해가지고 이때부터 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그거를 고려하고 염두에 두면서 입장을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본 측의 항의가 상당히 거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외교 당국 간의 물밑 대화가 꽤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대외비 문건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네, 이번에 다루는 문건들은 외교부에서 2012년에서 18년 사이에 작성한 문건들입니다. 저희가 이걸 입수한 시점도 몇 년 전입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문제를 두고 한일 간 협상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공개할 수 없었고요. 그 협상의 결과물로 올해 3월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 이후에 방송을 결정했습니다. 또 전문가 2명에게 자문을 구해서 문건 내용 중에 공개가 좀 부적절하다, 공개되면 그 결과가 우려된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제외했습니다. 예. 그럼 다시 문건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압박해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 소송에 직접 개입하기는 곤란하다라는 답을 주로 전한 것 같습니다. 네, 외교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봤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고 한국이 여기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자세히 검토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결국 판결 확정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외교부에서 가장 큰 과제로 삼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거센 압박 속에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합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와 유사한 방안이 이미 2012년 외교부 문건에 등장합니다.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변제 공탁도 이미 2013년 검토됐습니다. 가장 비중 있게 검토된 대안은 2가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보상 입법을 추진하는 한,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재단을 만들어 피해 보상 기금을 마련하는 안이었습니다. 특히 재단 설립은 당시 피해자 측도 요구했던 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 방안 모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일찌감치 내려진 채 더 발전되진 못했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이제 그 예산 추계 이런 예산을 낼 수 있겠냐. 기금안 같은 경우에는 도의적 책임 같은 거를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국내 여론이 그걸 수긍을 할지, 그리고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 기업을 어떻게 설득을 할지, 그 우려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제대로 이 방안을 추진을 못했던 것 같고요. 2013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재상고하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았던 상황. 외교부는 이르면 2013년 말에도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습니다. 당시 외교부의 위기의식은 한 외교부 직원이 수첩에 받아 적은 윤병세 장관의 말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VIP 표정이 상상이 된다. 출구가 없는 보고다. 판결 반복되면 외교부는 작살난다. 대법원에서 언제 이게 그 확정 판결이 날지 뭐 두세 달 내에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뭐랄까 그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어야 된다. 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결국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방안입니다. 대법원을 설득해 최종 판결을 늦추는 게 관건인데 여기에 청와대나 총리실이 나서면 소문이 날 테니 외교부가 하는 게 좋다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보고에 대통령도 동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 대법관 4명의 성향까지 분석할 정도로 외교부는 치밀하게 대법원에 접촉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직원의 업무 수첩을 보면 한 외교부 간부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내일 대법관 한 명을 만나기로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옵니다. 비슷한 시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생산된 문건에선 외교부가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며 외교부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다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정점을 찍은 건 2013년 12월 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소인수 회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이 당시 회의에 들고 간 문건입니다. 총체적 파국, 패소 가능성 농후, 경제에 심각한 영향 등 심상찮은 표현들이 연달아 나오더니 이 문제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냅니다. 2013년 7월 일본 당국자가 전달한 문서상의 표현과 똑같습니다. 일본 쪽에서 들이대는 그러한 논리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이 과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의 그 기본 취지와는 좀 다르게 되더라도 일본 정부가 납득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양 기관의 접촉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건 외교부가 2016년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였습니다. 내용 공개 시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참고자료 나열식으로 구성했지만 판결을 지연하거나 번복할 경우 대법원이 지게 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뭐 애매모호하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학설이 있다 이러면서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판단을 갖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강요를 하는 듯한 그런 의견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외교부는 이 의견서가 불러올 외교적, 정치적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의견서는 일본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한일 관계 선순환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시점에 대법원에 제출돼야 한다고 했고 국내 보수 여론과 미국 측의 기대에도 부응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으론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본 편을 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야당에도 공세의 빌미를 줄 우려가 있으니 언론과 전문가를 동원해 긍정적 여론을 유도해야 한다는 후속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치밀한 분석 속엔 분명 빠져있는 게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눈에 전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교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의식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판결 확정을 미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노력을 했고 결국 최종 선고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짧지 않은 시간을 번 거에 비해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의견서도 내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외교부도 판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게 봤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예상되는 결과, 즉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이 강제 집행되는 걸 막기 위한 대책이 외교부 입장에서도 핵심이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실제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된다면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거잖아요. 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2018년까지도 재단 설립이나 정부의 추가 보상 같은 기존 아이디어를 그냥 검토하는 수준이었고 제대로 준비하지는 못한 걸로 보이고요. 피해자들이 강제 집행을 신청한 이후인 2019년 6월에야 한일 기업이 재원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하게 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그 제안을 거부하고 수출 규제에 들어가기까지 하고요. 네, 돌아보면 그 피해자들도 법적 배상만 고집했던 게 아니라 재단을 통한 해결 등 다른 요구사항도 있었거든요. 외교부가 법원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대안도 조금 더 일찍 적극 추진했어야 된다는 게 제가 만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대목입니다. 정부가 하기에 따라 일본 측 태도는 달라질 수 있었고 기회도 있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2년 전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만세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들이 요구한 협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최종 기각된 상황이었는데도 협상장에 나왔습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그것과 별도로 해결책을 협의하는 자리를 설치해달라는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대화의 장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2년간 31차례의 만남. 미쓰비시는 피해자 측과 협의해 강제 연행 등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는 사죄의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만드는 방식으로 금전을 출연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이 당사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지만 양측의 거리가 상당히 좁혀질 수 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었지만 다만 미쓰비시는 이렇게까지 입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또 다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도 2012년 주주총회에서 배상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있었던 상황. 실제 해결까진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배후에선 결국 이제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그 팔을 비틀어가지고 사실 절대로 이거 이행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실 일본 정부한테 좀 시간을 두고서 이제 이런 좀 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하면서. そこでの和解が成立するようにね、いわば政府が後ろからバックアップすると、黙ってですね、静かに見えないように。というのがね、やっぱり一つの方法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て。 그러나 실상은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어쨌거나 일본을 상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가 어느 만큼 마음을 먹었는지, 어느 만큼 움직였는지 그 반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섭 끝나고 교섭 내용이 과정이 어떻게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왜 결렬이 됐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었죠.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의 협의 요구에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컵의 절반이 채워질 거라는 한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제3자 변제에 나선 한국 재단에 대한 기여도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기여 의사가 있냐는 취재진의 서면 질의에 미쓰비시는 한국 내 절차인 걸로 알고 있다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일본 제철은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가해자. 결국 피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는 과연 진정한 해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PC의 시대는 빌 게이츠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스마트폰 시대, 제일 큰 과실은 애플에게 돌아갔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누굴까요? 세계적인 인공지능 개발 열풍 속에 미국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젠슨 황입니다. It's the world's single most expensive computer that you can say, the more you buy, the more you save.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조 달러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3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에게도 이런 대박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2년 후, 3년 후에 가슴 뛰는 경쟁도 곧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관. 대한민국의 두뇌들이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인공지능을 돌릴 반도체 용량이 충분한지부터 확인합니다. 첫 번째 거는 누가 쓰고 있고 두 번째 거는 비어 있는 거는 두 번째 거는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지금 98%가 사용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 대학원의 다른 연구실에는 기다리는 연구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쉘 1을 기준으로 하면은 총 18대가 있고 16대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다린 사람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긴 반도체길래 이렇게 귀하신 몸이 됐을까? 반도체 설계图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반도체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기간이랑 겹쳐서 반도체 수급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는 최소 서버를 구매하려고 해도 6개월 정도 주문을 발주를 하고 저희가 받기까지 6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엔비디아 A100. 원래는 그래픽을 처리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개발된 반도체입니다. 하나의 코어의 기능은, 성능은 CPU보다는 이제 떨어집니다. 네,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은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프로세서가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GPU고, 그런 이제 병렬 처리 기능이 그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이 반도체가 없었더라면 인공지능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합니다. 80년대에 그 이론이 정립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그 당시 컴퓨터로는 이거를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좀 암흑기가 됐거든요. 연구를 이제 많이 안 하게 됐는데,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그 GPU라는 게 이제 그 이후로 나와서 실제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된 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광주에 있는 인공지능대학원. 4년 전 설립된 후 가장 주력했던 건 인공지능 반도체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GPU 없는 상태에서는 인공지능을 원하는 사이즈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많이 하려면 그만큼 자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슈퍼컴퓨팅 센터. 서버실로 들어서자 좌우로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역시 모두 엔비디아 제품들입니다. A100 반도체 320장, 구축 비용만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반도체 하나에 수천만 원, 말 그대로 금값입니다. 반도체 하나에 지금 수천만 원씩 하다니 정말 뭐 금값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놀라운데요. 근데 요즘 인공지능 하면 챗 GPT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챗 GPT에는 저런 인공지능 반도체가 몇 장이나 들어갑니까? 네. 현재 인공지능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는 앞에서 보신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구매를 하려면 엔비디아 A100 한 장에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장이요? 예, 한 장이에요. 예. 그런데 챗GPT 개발에는 이런 A100 반도체가 무려 10,000장 정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만 2천억 원이 넘는 겁니다. 예, 지금 업계 현장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없으면 관련 연구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는 왜 특별한 거죠? 뭔가 비장의 무기라도 있는 겁니까? 네,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한 개 회사의 점유율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사실상 독점 기업이고요. 예. 엔비디아를 이런 기업으로 만든 원동력으로는 바로 소프트웨어가 꼽힙니다. 쿠다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인데요. 저희가 취재 현장에서 만난 많은 연구진들이 이 쿠다가 없으면 자신들의 인공지능 연구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연구자가 입력한 명령어를 반도체가 알아듣는 기계 언어로 바꿔주는 일종의 번역기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연구에선 필수적인데 엔비디아 반도체에서만 돌아갑니다.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을 굉장히 잘 만들어놔서 우리가 사실 유저가 사용할 때는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 없이도 코딩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한 편의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쿠다가 없다. 네. 그럼 선생님의 연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마 실험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칩워를 쓴 크리스 밀러 교수도 쿠다 소프트웨어가 없었으면 현재 엔비디아의 성공도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NVIDIA has risen to be a $1 trillion semiconductor company because it has a unique type of chip design called a GPU that it's managed to couple with a vast set of software tools that have made NVIDIA the number one choice for anyone looking to undertake AI applications. 엔비디아 GPU와 소프트웨어 쿠다를 만든 젠슨 황. 타이완에서 태어나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국립 타이완 대학에서 졸업연설 연사로 초청됐습니다. In 2007, we announced CUDA GPU accelerated computing. Our aspiration was for CUDA to become a programming model that boosts applications from scientific computing and physics simulations to image processing. 출시 초기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But the added cost of CUDA was very high. NVIDIA's profits took a huge hit for many years. Our market cap hovered just above $1 billion. We suffered many years of poor performance. Our shareholders were skeptical of CUDA and preferred we focused on improving profitability. But we persevered. We believed the time for accelerated computing would come.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자 정말로 젠슨 황이 그리던 시대가 왔습니다. 2012년 인공지능 이미지 경연대회에서 쿠다를 활용한 참가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고 이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됐습니다. We invented CUDA and pioneered accelerated computing and AI. The journey forged our corporate character to endure the pain and suffering that is always needed to realize a vision. 그야말로 인상적인 성공 신화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반도체 하면 경쟁력이 있는 국가잖아요. 우리의 젊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저렇게 성공 신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1위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전 세계 2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만든 젠슨 황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리 미래를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예. Right now, NVIDIA has a very strong position, but you're right to suggest that that could change as new companies introduce new chip designs. 그러니까 엔비디아와는 다른 하지만 특정 분야에 특화된 새로운 이 반도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정확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는 현재 인공지능 연구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원래는 컴퓨터 그래픽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특화된 전문 반도체를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맞서자는 움직임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반도체 이름을 신경망 처리 장치 NPU라고 부르는데요. 이 새로운 시장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예.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을 매년 측정해 결과를 발표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인공지능 원년이라 불리는 올해는 더 관심을 모았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한 스타트업이 일부 항목에서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대기업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준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언어 모델로 쓰여왔던 벌트라는 데에서 입증을 했고 국내에선 최초로 언어 모델을 저희가 MLPerf에 제출해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다. 예, 거기에 굉장히 큰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과는 이 회사가 만드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NPU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신경망 처리 장치 NPU는 엔비디아 GPU보다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입니다. AI 시대로 넘어가는 예전에 인텔 CPU에서 엔비디아 GPU로 넘어왔듯이 이제 엔비디아 GPU가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만나면서 새로운 종류의 반도체, AI 반도체, 저희가 NPU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려면 쿠다와 경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쪽 구성을 보면 이미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십니다. 이게 많은 걸 말해주고 있죠. 정말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진심인 팀이다. 저희 1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의 90% 정도가 개발자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발자의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이 취임 직후 방문해 화제를 모았던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업체. 2016년부터 NPU 반도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AI 반도체는 결국 이제 지금 현재 그 GPU 설계 패러다임에 비해서 그 AI 연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연산에 가장 이제 딱 최적화되어서 그런 불필요한 AI 연산이 아닌 다른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영역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딱 AI 연산에만 이제 포커스해서 거기에 대해 최적화된 설계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GPU 솔루션 대비해서 훨씬 더 그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건데요.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성능도 갖췄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주요 그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오버이는 그런 이제 솔루션, 완전한 솔루션으로 지금 현재 어쨌든 1세대 칩이 지금 나왔고 실제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지금 적용이 돼서 실제 지금 쌍용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칩 자체도 지금 이제 파운드리에서 지금 볼륨 생산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챗 GPT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합니다. 엔비디아 대비해서 저희가 최소한 지금 그 아까 2세대 칩의 초고대 언어 모델에서는 최소한 한 2배 이상, 많게는 한 5배까지의 그런 효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2030년 1,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속 성장하는 반도체는 현재로서 제 눈앞에 보이는 거는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 그 시장은 매년 20-30%씩 성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골든타임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이제 AI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 AI 반도체 그 배출 회사들도 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엔비디아 저 거대 기업이 있는데 뭐 AI 반도체 이게 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로지컬하게 생각해 보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 전환은 반드시 좀 일어난다. 젊은 스타트업들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다. 2년 정도, 2년, 3년 후면 정말로 의미 있는 포션을 NPU 회사들이 가져오지 않을까? 이제 지금은 GPU랑 NPU의 경쟁이지만 2년 후, 3년 후면 NPU 회사들끼리의 경쟁도 그 가슴 뛰는 경쟁도 곧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ove, life, and death is my millennium, and everything